2007년 11월 어느 밤 안산의 한 원룸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마지막 영상이 찍혔습니다. 21살 여대생과 모자를 깊이 눌러쓴 남성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여대생은 휴대폰을 쥔 채 고개를 숙이고 남성은 카메라를 향해 한 번 시선을 던집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갑니다. 이것이 김가은 씨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가은 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신고로 시작된 수색은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밤낮으로 원룸촌 일대를 뒤졌지만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11개월이 지난 어느 날 비디오방 건물 위층에서 걸려온 한 통의 신고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천장 속에서 올라온 이상한 냄새.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오빠라고만 알고 지냈던 남자. 그가 만들어낸 일방적인 연애는 어떻게 한 여대생의 목숨을 앗아갔을까요? 여기는 한국의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미스터리 다큐 채널 탐정 미스터리입니다. 김가은 21살 2007년 11월 당시 안산의 한 전문대에 다니던 2학년 여대생입니다. 자취 2년 차. 학교와 버스터미널 사이 원룸촌 4층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강의 듣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저녁엔 온라인 게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일상. 부모님은 경기도 수원에 계셨고 주말이면 집에 들르곤 했습니다. 성실하고 밝은 성격. 친구들 사이에서 웃음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가은 씨가 다니던 학교는 안산 신길동에 있는 전문대학. 유통경영학과 소속이었고 그해 2학기를 막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같은 과 친구 3명과 자주 어울렸고 저녁 시간이면 학교 앞 분식집이나 카페에 모여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2007년 11월 22일 목요일. 경찰 기록에 따르면 오후 6시 5분 가은 씨는 강의를 마친 뒤 친구들과 학교 앞 분식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떡볶이와 튀김. 친구는 훗날 증언합니다. 그날 가은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오늘 게임 오빠 처음 만나러 간다고. 영화나 보고 올 거래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아무도 그게 마지막 대화가 될 줄 몰랐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기억합니다. 가은이가 그 사람 얘기 몇 번 했어요. 게임에서 만난 오빠인데 착하대요. 목소리도 좋고 말도 잘 통한대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했죠. 게임 친구잖아요. 오후 7시 12분. 가은 씨는 친구와 헤어진 뒤 버스를 탔습니다. 집 근처 정류장에서 내리는 모습이 버스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코트깃을 세우고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 오후 7시 28분 원룸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내려오는 모습도 확보됐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무언가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밝았습니다. 그날 밤 가은 씨의 일정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길드에서 알게 된 루카스라는 닉네임의 남자를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임하던 오빠랑 한번 보기로 했어. 비디오 방에서 영화 보고 그냥 올 거야. 실제로 오후 8시 40분 가은 씨의 휴대폰에는 집 근처 비디오 방 주소가 문자로 전송됐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 추후 조사에서 루카스가 사용하던 번호로 확인됩니다. 밤 9시 3분. 가은 씨는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섭니다. 현관문을 잠그는 소리. 복도를 걷는 발소리.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 일상적인 움직임들이었습니다. 원룸 복도는 좁았고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습니다.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가은 씨의 뒷모습이 복도 CCTV에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밤 9시 6분. 엘리베이터 CCTV의 마지막 장면이 찍힙니다. 모자를 쓴 한 남성과 가은 씨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가은 씨는 휴대폰을 쥔 채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고 남성은 모자를 눌러 쓴 채 정면을 응시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약 50cm. 어색한 침묵이 느껴지는 화면입니다. 남성의 오른손은 주머니에 들어가 있고 왼손은 축 늘어뜨려져 있습니다. 가은 씨는 코트 단추를 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1층 버튼에 불이 켜집니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내려갑니다.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 화면 이후 김가은 씨의 행적은 완전히 끊깁니다. 다음 날 아침 2007년 11월 23일 금요일 오전 9시 10분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가은 씨의 어머니는 여러 차례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만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오전 11시 37분 통화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반복되자 어머니는 이상함을 느낍니다. 딸의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가은이 어젯밤에 집에 들어갔어? 친구는 대답합니다. 어제 밤 8시쯤까진 문자했는데요. 9시 이후로는 답이 없었어요. 오후 2시 22분. 가족은 안산단원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경찰이 가장 먼저 확인한 건 휴대폰 위치였습니다. 통신사 기록상 마지막 신호는 22일 밤 9시 19분 원룸에서 600m 떨어진 비디오방 인근 기지국에서 잡혔습니다. 밤 10시 이후 휴대폰은 완전히 꺼진 상태가 됩니다. 23일 저녁부터 경찰과 가족, 자원봉사자들은 비디오방 주변과 원룸촌 일대를 수색합니다. 단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어두운 주차장, 비어있는 건물 지하. 모든 곳을 뒤졌지만 가은 씨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색에 참여한 이웃 주민은 말합니다. 처음엔 곧 찾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가을 날씨는 쌀쌀했습니다. 밤이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입고 나간 코트가 얇았다는 걸 떠올리며 밤마다 울었습니다.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안산 원룸촌 여대생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사건이 보도됩니다. 방송에 출연한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가은이는 어디 멀리 가는 아이가 아니에요. 겁도 많고 밤길도 무서워하는 애인데 제발만 돌려보내주세요. 카메라 앞에서 손을 모으는 어머니. 눈가는 이미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사흘째 되는 날, 경찰은 가은 씨의 방을 정밀 감식합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침대는 정리돼 있었고, 책상 위엔 노트북과 교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외출 흔적만 있을 뿐,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하룻밤 사이 흔적 없이 사라진 딸을 찾는 싸움이었습니다. 가족은 기다렸습니다. 경찰은 수색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될수록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한 가지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의심. 수사 초기 경찰이 주목한 인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가은 씨의 남자친구, 같은 학교 3학년 이정우 씨. 두 사람은 같은 전문대에 다녔고 6개월 전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캠퍼스 커플로 알려져 있었고 주변 친구들은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종 하루 전날 밤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친구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 친구는 말합니다. 가은이가 그날 오후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정우 오빠가 자꾸 게임 그만하래서 짜증난다고. 통화 기록에 따르면 11월 22일 오후 8시 3분부터 오후 8시 27분까지 두 사람은 총 3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시간은 각각 3분, 7분, 2분. 짧고 끊어지는 패턴이었습니다. 말다툼을 하고 전화를 끊고 다시 걸고 또 끊는 그런 흐름이 보였습니다. 정우 씨는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날 가은이가 게임 그만해야겠다. 게임 친구 오빠 처음 만나러 간다고 해서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만 만나라고 소리쳤습니다. 가은이는 왜 그렇게 의심해? 그냥 친구야라고 했고 저는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정우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휴대폰 위치 기록, 카드 사용 내역, PC방 접속 기록, 모든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오후 8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정우 씨는 학교 근처 PC방에 머물렀습니다. PC방 사장은 그날 밤 늦게까지 게임하던 거 기억난다고 증언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도 일치했습니다. 오후 8시 45분 PC방 요금 결제. 밤 10시 20분
편의점에서 음료수 구매. 정우 씨의 알리바이는 확실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은 씨가 만나러 간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동시에 또 다른 인물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가은 씨가 자주 하던 온라인 게임 길드의 리더, 루카스. 경찰은 가은 씨의 게임 계정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게임 회사에 정식으로 로그와 접속 기록을 요청했고, 길드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 여성 길드원은 말합니다. 루카스가 가은 씨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게임할 때 항상 붙어 다녔거든요. 아이템도 자주 줬고요. 또 다른 길드원은 덧붙입니다. 가은 씨가 남자친구 생겼다고 하니까 루카스가 대놓고 불편해했어요. 길드 채팅방 분위기가 싸해졌죠. 그때부터 루카스가 예전보다 말이 없어졌어요. 또 다른 남성 길드원은 루카스의 변화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원래 길드 사람들이랑 농담도 잘하고 그랬는데 가은 씨 남친 얘기 나온 뒤로 게임만 하고 대화는 안 했어요. 뭔가 집착하는 느낌? 가은 씨의 게임 대화 로그를 확인한 결과 루카스가 보낸 메시지들이 눈에 띕니다. 현실 남친 생겼어도 나랑은 계속 게임하자. 한 번만 오프라인에서 보자. 밥이라도 같이 먹자. 나도 외로워. 너도 외롭잖아. 우리 통하는 것 같은데. 반복되는 만남 요청. 집요한 메시지들. 가은 씨는 대부분 오빠 고마운데 저 바빠요. 다음에요. 같은 완곡한 거절로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11월 초 분위기가 바뀝니다. 11월 8일 루카스의 메시지 한 번만. 딱 한 번만 보자. 영화 보고 헤어지자. 11월 9일 가은 씨의 답장 정말 영화만 보고 헤어지는 거예요? 11월 10일 루카스 응. 약속할게.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어. 11월 15일 가은 씨 그럼 이번 주 안으로 한번 볼까요? 그리고 11월 21일 만남 날짜가 확정됩니다. 루카스 내일 밤 9시 어때? 내 집 근처 비디오 방으로 올게. 가은 씨 네 알겠어요. 경찰은 게임 회사로부터 받은 접속 IP 주소를 역추적합니다. 닉네임 루카스의 접속지는 대부분 안산 인근 고시원 밀집 지역으로 확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건물. 수사팀은 그곳으로 향합니다. 4층짜리 낡은 건물. 1층은 편의점, 2층부터 4층까지는 좁은 고시원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건물 외벽은 곰팡이로 얼룩져 있고 복도엔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입니다. 건물 관리인에게 확인한 결과 3층, 7호실에 거주하는 남성이 주로 밤 시간대에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정보를 얻습니다. 관리인은 덧붙입니다. 그 사람 낮엔 거의 안 보여요. 밤에만 불 켜져 있고 말도 별로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박도윤 36세. 주민등록상 1971년생. 직업란에는 일용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06년 3월부터 1년 넘게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길드원의 증언이 수사팀을 놀라게 합니다. 루카스 오빠가 22이라고 했어요. 대학교 4학년이래요. 군대 제대하고 복학했다고. 전공은 컴퓨터공학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22이라던 대학생이 실제로는 36살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14살을 속인 것입니다. 경찰은 박도윤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일하던 공단의 출입 기록, 교통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위치 정보. 하나씩 확인해 나갑니다. 박도윤은 안산공단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야간 파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정황이 드러납니다. 2007년 11월 22일, 박도윤은 야간 근무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쉬겠다는 구두 보고만 남긴 채였습니다. 공장 관리자는 그날 오후 4시쯤 전화와서 몸이 안 좋다고 했다고 증언합니다. 그의 교통카드 기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오후 8시 10분, 가은 씨의 원룸 근처 정류장 하차. 밤 11시 5분, 비디오방에서 2정거장 떨어진 정류장 승차. 그날 밤 박도윤은 분명 그곳에 있었습니다. 가은 씨가 사라진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장소에. 비디오방 업주는 경찰 조사에서 그날 밤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2007년 11월 22일 밤 9시 14분, 여자 손님 1명과 남자 1명이 함께 입장했습니다.
여자분은 흰색 코트 입고 계셨어요. 남자는 검은색 패딩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고요. 남자분이 조용한 방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업주는 두 사람을 2층 끝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비디오방 구조상 가장 안쪽, 가장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방 크기는 약 2평 남짓. 작은 소파 하나와 TV, 그리고 DVD 플레이어가 전부였습니다. 영화 뭐로 드릴까요? 업주가 묻자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요. 업주는 그해 개봉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 한 편을 틀어줬습니다. 러닝타임은 1시간 50분. 두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남자만 먼저 내려왔습니다. 밤 9시 46분. 업주는 이 시간을 명확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 시간대에 다른 손님이 계산을 하러 왔고 그 손님이 나간 직후 모자 쓴 남자가 카운터로 왔기 때문입니다. 계산할게요. 업주는 물었습니다. 손님 둘이셨는데 한 분은요?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먼저 나갔어요. 저만 계산하면 돼요. 업주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굳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고개를 숙인 채 급하게 가게를 나갔습니다. 업주가 2층 끝방을 확인하러 올라갔을 때 방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소파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여자분도 나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제가 계단 앞 카운터에 계속 있었는데 여자분이 내려오는 걸 본 기억이 없어요. 경찰은 비디오방 건물 주변 CCTV를 모두 확보합니다. 밤 9시 14분, 흰 코트를 입은 가은 씨와 검은 패딩을 입은 남성이 골목으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가은 씨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고 남성은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48분, 같은 골목에서 나온 건 남성 혼자였습니다. 그는 모자를 더 깊게 눌러 쓴 채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어갑니다. 가방 같은 건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비디오방에 들어간 두 사람. 나온 건 한 사람. 그 사이 시간은 정확히 34분이었습니다. 경찰은 비디오방 2층 끝 방을 정밀 감식합니다. 지문, 혈흔, 머리카락, 섬유. 모든 흔적을 채취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방은 너무 깨끗했습니다. 업주가 매일 청소를 했고 특히 그날은 오전에 방 전체를 닦았다고 했습니다. 채취된 지문은 여러 개 나왔지만 대부분 오래된 것이거나 식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가은 씨의 지문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소파 팔걸이에서 발견됐지만 결정적 증거라고 보기엔 부족했습니다. 수사는 박도윤에게 집중됩니다. 2007년 11월 27일 경찰은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박도윤의 고시원 방을 압수수색합니다. 수사관 5명이 투입됐고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6시간 동안 방 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방 크기는 약 3평. 좁은 공간에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책상 위엔 오래된 데스크톱 PC 한 대가 놓여 있었고 벽엔 게임 캐릭터 포스터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혈흔 반응 검사. 결과는 음성. 지문 채취. 가은 씨와 직접 연결되는 흔적 없음. 머리카락 감식. 박도윤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발만 발견. 옷장을 열었을 때도 특별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운동화 2켤레. 그날 밤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 패딩도 있었지만 육안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책상 서랍에서 나온 물건들이 수사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가은 씨가 다니던 학교 홍보 책자 3부. 구겨지고 접힌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베껴 쓴 강의 시간표 2장. 가은 씨의 전공 수업 시간이 요일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월요일 1교시 마케팅 원론, 3교시 경영학개론, 화요일 2교시 회계학. 박도윤은 최소 2달 전부터 가은 씨의 일상을 세세히 파악해왔습니다. 언제 수업이 끝나는지, 어느 건물에서 강의를 듣는지, 어느 시간에 집에 돌아오는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납니다. 메신저 대화 기록에는 가은 씨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현실에서라도 한 번만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
나랑 똑같이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너만 있으면 난 행복할 것 같아. 반복되는 집착, 일방적인 감정, 그리고 11월 21일 밤 11시, 마지막으로 검색한 기록, 비디오 방 위치, 조용한 데이트 장소. 경찰은 박도윤을 긴급 체포합니다. 그러나 조사실에서 박도윤은 한 가지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가은 씨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영화 보다가 갑자기 가은 씨가 먼저 나가버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시신도 흉기도 결정적인 물증도 박도윤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사건은 정황의 폭발과 증거의 부재 사이에서 답보 상태에 빠집니다. 2007년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2008년 봄이 왔고 여름이 왔습니다. 김가은 씨를 찾는 수색은 계속됐지만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도윤은 증거 부족으로 석방됐습니다. 48시간 구금 후 경찰은 그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은 씨의 어머니는 매주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우리 딸 찾아주세요. 제발요. 목소리는 점점 잠겨갔고 눈빛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여름 사건은 언론에서도 잊혀져 갔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터졌고 사람들의 관심은 옮겨갔습니다. 안산 원룸촌 여대생 실종 사건은 미제 사건 목록에 조용히 추가됐습니다. 박도윤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공단 일도 그만뒀습니다. 경찰의 감시는 계속됐지만 그를 체포할 명분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8년 10월 3일 추석 연휴를 앞둔 금요일 오후 2시 30분 비디오방 건물 3층에 살던 한 세입자가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저 305호 사는데요. 며칠 전부터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관리인이 묻습니다. 어떤 냄새인데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썩은 냄새 같아요. 화장실 쪽 천장에서 나는 것 같아요. 처음엔 누수를 의심했습니다. 관리인은 알겠습니다. 설비업체 불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오후 4시 설비업체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305호 화장실로 들어가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천장은 흰색 패널로 덮여 있었습니다. 직원은 사다리를 가져와 천장 패널을 하나씩 들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패널, 이상 없음. 두 번째 패널, 이상 없음. 세 번째 패널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사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있어요? 관리인이 올라가 확인했습니다. 천장 속 좁은 공간, 배관 사이에 검은색 비닐봉지 여러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비닐봉지는 은색 덕트 테이프로 여러 겹 감겨 있었고 심하게 변색돼 있었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절대 맡아선 안 되는 그런 냄새였습니다. 오후 4시 40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오후 5시 10분, 안산단원경찰서 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감식반도 함께 출동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천장 위로 올라갑니다.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내립니다.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아래층으로 옮긴 뒤 감식반원이 장갑을 끼고 천천히 비닐을 엽니다. 그 안에는 심하게 부패한 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있었지만 옷의 형태는 남아 있었습니다. 흰색 코트, 청바지, 운동화. 11개월 전 가은 씨가 입고 나갔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통제됩니다. 건물 출입이 차단되고 감식 텐트가 설치됩니다. 언론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시신과 함께 발견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은색 덕트 테이프 여러 겹, 낡은 청색 점퍼 한 벌, 그리고 깨진 안경 하나. 안경테는 검은색이었고 렌즈 한쪽은 완전히 깨져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시신과 증거물이 이송됩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치과 기록과 DNA 대조가 진행됩니다. 2008년 10월 5일 일요일 오후 결과가 나옵니다. 시신은 김가은 씨로 확인됩니다.
사망 시점은 2007년 11월 22일 밤 9시에서 10시 사이로 추정됩니다. 부검 소견에 따르면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목에 손에 의한 압박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습니다. 피해자는 강한 외력에 의해 목이 눌린 상태로 수분간 방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항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는 급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께 발견된 증거물들이 분석됩니다. 덕트 테이프에서 지문이 검출됩니다. 청색 점퍼에서 모발이 발견됩니다. 모두 박도윤의 것과 일치합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건 깨진 안경이었습니다. 안경 렌즈 한쪽에 남아있던 미세 혈은 혈액형 검사 결과 가은 씨의 것과 동일했습니다. DNA 분석 결과도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박도윤의 소재를 추적합니다. 그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10월 6일 월요일 새벽 5시 특수기동대가 투입됩니다. 문이 열리고 박도윤이 잠옷 차림으로 끌려 나옵니다. 그의 표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집니다. 11개월 동안 천장 속에 숨겨져 있던 진실. 이제 그 진실은 법정으로 향합니다. 수사팀은 비디오방 구조와 시신이 발견된 위치를 겹쳐가며 2007년 11월 22일 밤 9시 14분부터 밤 9시 46분까지 두 사람이 머물렀던 그 30분을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비디오방 2층 끝방, 약 2평 크기의 좁은 공간, 그리고 바로 위층 화장실 천장, 두 장소 사이의 거리는 계단으로 1분 남짓.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신을 옮겼다면 충분히 가능한 동선이었습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는 더욱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합니다. 가은 씨의 목에는 손에 의한 압박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양손으로 목을 조른 형태. 압박은 최소 3분에서 5분간 지속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항 흔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이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디오방 내부에서 채취된 증거물을 다시 분석합니다. 당시엔 발견하지 못했던 미세 증거들이 새롭게 드러납니다. 소파 뒤편 벽지에서 박도윤의 지문이 발견됩니다. 소파 쿠션 사이에서 가은 씨의 머리카락 3가닥이 나옵니다. 더욱 결정적인 건 박도윤의 컴퓨터에 남아있던 검색 기록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인 11월 21일 그가 검색한 내용들. 오후 6시 40분 시체 숨기는 방법. 오후 7시 5분 냄새 안 나게. 오후 7시 20분 천장 위 공간. 오후 8시 비디오방 구조. 검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인 11월 22일 오후에도 검색이 이어졌습니다. 오후 3시 10분 목 조르면 얼마나. 오후 4시 흔적 안 남기는 법. 이 검색 기록들은 박도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였습니다. 검찰은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그날 밤의 시나리오를 재구성합니다. 밤 9시 14분. 가은 씨와 박도윤은 비디오 방 2층 끝방에 입장합니다. 영화가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습니다. 박도윤은 가은 씨 옆으로 조금씩 다가갑니다. 짧은 대화가 오갑니다. 박도윤은 손을 잡으려 합니다. 가은 씨는 손을 뿌리칩니다. 오빠, 저 그냥 친구로만 지내고 싶어요. 박도윤의 표정이 굳습니다. 그는 다시 손을 뻗습니다. 가은 씨는 일어서려 합니다. 오빠, 저 그냥 갈게요. 오늘은 여기서 끝내요. 이 순간 박도윤은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게임에서 쌓아온 관계. 2달 넘게 준비해온 만남. 그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날 만나준 거야? 날 가지고 논 거야?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가은 씨는 놀라서 뒤로 물러섭니다. 박도윤은 가은 씨의 팔을 잡습니다. 가은 씨는 팔을 빼려 합니다. 그리고 박도윤의 손이 가은 씨의 목으로 갑니다. 조용히 해. 양손으로 목을 조릅니다. 가은 씨는 저항하려 하지만 힘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좁은 방 안. 두꺼운 방음 벽.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몇 분이 흐릅니다. 가은 씨의 움직임이 멈춥니다. 박도윤은 손을 뗍니다. 그제야 현실을 자각합니다.
소파 위에 축 늘어진 가은 씨. 움직이지 않는 몸. 공포가 엄습합니다. 그는 몇 분간 그대로 서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집니다. 그리고 전날 밤 검색했던 내용들이 떠오릅니다. 천장 위 공간. 박도윤은 비디오방 건물 구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이곳에 미리 와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천장에 점검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은 씨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넣습니다.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덕트 테이프를 꺼냅니다. 여러 겹 감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청색 점퍼로 한 번 더 감쌉니다. 조심스럽게 방 밖을 확인합니다. 복도는 비어 있습니다. 시신을 들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3층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문을 잠급니다. 천장 패널을 엽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배관 사이에 물건을 넣을 만한 틈이 있습니다. 시신을 밀어 넣습니다. 패널을 다시 닫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손을 씻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창백하게 질려 있습니다. 모자를 다시 눌렀습니다. 2층으로 내려옵니다. 카운터로 갑니다. 계산을 합니다. 업주의 질문에 먼저 나갔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가게를 나갑니다. 밤 9시 46분. 박도윤은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CCTV에 그의 뒷모습이 찍힙니다. 이것이 검찰이 재구성한 그날 밤의 전말입니다. 박도윤은 첫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손을 잡으려다 몸싸움이 있었을 뿐입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시신을 숨긴 건 맞지만 제가 죽인 건 아닙니다. 변호인은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반박합니다. 사건 전날부터 반복된 검색 기록, 미리 준비한 덕트 테이프, 치밀하게 시신을 은닉한 방법, 이 모든 게 계획적 범행을 입증한다고 주장합니다. 2009년 3월 1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2009년 3월 1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합의 일부. 방청석은 만석입니다. 가은 씨의 부모님은 첫 줄에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꼭 쥐고 있습니다. 피고인 박도윤이 입장합니다. 죄수복을 입은 그의 얼굴은 초췌해져 있습니다.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신원을 확인합니다. 피고인 성명을 말하십시오. 박도윤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71만 324-1입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기소 내용을 낭독합니다. 살인 및 사체 은닉. 박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검사가 일어섭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습니다. 재판장님, 먼저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적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출하겠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자료들이 차례로 제시됩니다. 게임 대화 로그, 검색 기록, 교통카드 내역, 비디오방 업주 진술서, 국과수 부검 감정서, 증거물 사진들, 하나하나 쌓여갑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검사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재판장님, 이제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재생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스크린에 흑백 영상이 재생됩니다. 2007년 11월 22일 밤 9시 6분. 원룸 건물 엘리베이터 안. 가은 씨와 박도윤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가은 씨는 휴대폰을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박도윤은 모자를 눌러 쓴 채 정면을 바라봅니다. 영상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15초, 20초, 25초. 그리고 검사가 영상을 일시 정지시킵니다. 재판장님, 이 부분을 주목해 주십시오. 화면이 확대됩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박도윤이 카메라를 올려다보는 순간 그의 눈이 렌즈를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리고 아주 미묘하게 위치를 바꿉니다. 몸을 조금 틀어 자신의 얼굴이 최대한 가려지도록 고개를 숙입니다. 의도적인 움직임입니다. 검사가 말합니다. 평소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이 순간부터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변호인이 일어섭니다. 이해 있습니다.
단순히 카메라가 불편해서 고개를 돌린 것일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답합니다. 이에 기각. 계속 진행하십시오. 검사는 이어서 박도윤의 진술 변화를 지적합니다. 피고인은 첫 조사에서 가은 씨를 만난 적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카드 기록이 나오자 만나긴 했지만 영화만 보고 헤어졌다고 번복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자 몸싸움 중 사고가 났다고 또다시 번복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바뀌는 진술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박도윤의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격한 감정에 휩싸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검색 기록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뿐입니다. 검사가 반박합니다. 호기심으로 시체 숨기는 방법을 검색합니까? 호기심으로 목 조르면 얼마나를 검색합니까? 더욱이 덕트 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간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찹니다. 증인 신문이 이어집니다. 비디오방 업주가 증인석에 섭니다. 길드원들이 차례로 증언합니다. 가은 씨의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가은이는 착한 애였어요. 게임 친구를 만나는 것도 거절하기 미안해서였대요. 한 번만 보고 정리하려고 했대요. 어머니가 흐느낍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감싸 안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이어집니다. 2009년 6월 18일 1심 선고 공판.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피고인 박도윤은 피해자 김가은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전날부터 반복된 검색 기록, 미리 준비한 은닉, 도구, 범행 후 신속한 시신 처리 등을 종합할 때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재판장은 계속 말합니다. 피고인은 온라인상에서 나이와 신분을 속여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일방적인 감정을 거부당하자 격분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매우 이기적이고 잔인한 범죄입니다. 박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피고인 박도윤에게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립니다. 어머니가 주저앉습니다. 가은아 가은아 아버지가 어머니를 일으켜 세웁니다. 박도윤은 법정 밖으로 끌려갑니다. 그의 뒷모습은 축 처져 있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항소를 제기합니다. 2009년 10월 항소심.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합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습니다. 원심 판결은 정당합니다. 2010년 2월 대법원 상고심.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고 이유가 이유 없음으로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이 확정됩니다. 박도윤은 교도소로 이송됩니다. 22년형. 2029년까지 그는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확정된 것은 범인과 범행 방식입니다. 그러나 질문도 남습니다. 만약 그날 엘리베이터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만약 천장 속 냄새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진실은 우연에 의해 밝혀집니다. 어떤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힙니다. 2022년 11월, 사건 발생 15년이 되던 해, 김가은 씨의 부모님은 여전히 안산의 작은 납골 땅을 찾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사진 앞에 국화꽃을 놓습니다. 사진 속 가은 씨는 밝게 웃고 있습니다. 21살의 미소. 그 미소는 이제 영원히 21살로 멈춰 있습니다. 이제는 네가 어디 있는지 그래도 알게 됐으니.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손끝이 떨립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아픔은 여전합니다. 아버지는 옆에서 조용히 서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늙어 보입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샜고 등은 굽었습니다. 그는 딸의 사진을 한참 바라봅니다. 말이 없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이 사건은 형식적으로는 해결된 사건입니다. 범인도 밝혀졌고 동기도 드러났고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박도윤은 지금도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습니다. 2029년이면 출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났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전히 질문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가 언제 위험 신호로 바뀌는지,
우리는 어디까지 감지할 수 있을까요? 가은 씨와 박도윤은 게임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게임 친구였습니다. 함께 퀘스트를 깨고 아이템을 나누고 채팅으로 일상을 나눴습니다.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박도윤의 메시지는 점점 더 집요해졌습니다. 만남을 요구하는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가은 씨가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자 노골적으로 불편해했습니다. 길드원들은 이 변화를 느꼈습니다. 뭔가 집착하는 느낌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게임 친구 사이인데 뭐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 가은 씨에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조심해. 만약 누군가 박도윤에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만해.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온라인 공간에서 이런 경고는 쉽게 무시됩니다. 괜찮아. 착한 사람이야.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는 온라인 관계의 위험을 과소평가합니다. 두 번째 질문.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일찍 그리고 어떻게 집착과 스토킹의 조짐을 알아차리고 개입할 수 있었을까요? 가은 씨의 남자친구 정우 씨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을까요? 친구들은 가은 씨가 게임 오빠 만나러 간다는 말을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박도윤의 고시원 관리인은 밤에만 불 켜져 있고 말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공장 동료들은 왕따였고 제대로 어울리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모두가 박도윤의 고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외로움을 채워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도윤은 점점 더 게임 세계에 빠져들었고 가상의 관계에 집착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회의 문제일까요? 세 번째 질문. 가해자의 고립과 왜곡된 관계 욕구를 방치한 사회 구조는 이 사건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박도윤은 어린 시절부터 또래 관계에서 배제됐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고 군대도 중간에 제대했습니다. 제대로 다닌 직장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좁은 고시원 방에 틀어박혀 살았습니다. 유일한 연결고리는 게임이었습니다. 게임 속에서만 그는 루카스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22의 대학생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게임 속 관계를 현실 연애로 착각했습니다. 거부를 배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박도윤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명백히 가은 씨를 살해했고 시신을 은닉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그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박도윤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고립된 사람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흐려진 시대에 우리는 어떤 새로운 안전망이 필요할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례들을 조합해 재구성한 가상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누군가는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 게임, 채팅, SNS 등에서 지속적인 집착과 협박,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경찰서나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사이버안전국 등이 24시간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익명 제보 역시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의 제보 메일과 전화번호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와 단서를 보내주시면 제작진이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탐정 미스터리였습니다. 이 사건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시로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은 씨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3년 여름,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 박도윤은 이곳에서 16번째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 52세. 머리는 반백이 됐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교도관의 기록에 따르면 박도윤은 모범수로 분류돼 있습니다. 수감 생활 중 단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작업장에서는 묵묵히 일하고 독서실에서는 책을 읽습니다. 다른 재소자들과 거의 대화하지 않습니다. 월 1회 허용되는 접견.
그러나 박도윤을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사건 직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형제도 친구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접견실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올라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019년 한 시민단체가 교도소 재소자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박도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상담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박도윤 씨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로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지금도 외롭다고 했습니다. 상담사는 이어서 적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은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도윤은 2029년 3월에 출소합니다. 6년 후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58세가 됩니다. 출소 후 그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하며 살까요? 그리고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을까요? 한편 가은 씨의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머니는 2015년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성 협심증. 의사는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어머니에게 정서적 안정이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2020년 어머니는 작은 봉사단체에 가입했습니다. 실종 아동과 청소년을 찾는 단체였습니다. 우리 가은이를 찾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다른 가족들은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매달 전단지를 돌리고 제보 전화를 받고 가족들을 위로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2018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정년까지 2년이 남았지만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졌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가은 씨의 방은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침대, 책상, 책들. 모든 것이 15년 전 그대로입니다. 아버지는 가끔 그 방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말없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은 씨의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분식집에서 저녁을 먹었던 친구는 지금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안전 교육을 할 때마다 가은 씨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말해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혼자 만나면 안 된다고. 꼭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말하라고. 가은이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가르쳐요. 게임 길드에서 함께했던 길드원 중 한 명은 사건 이후 게임을 완전히 그만뒀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게임 속 사람들이 진짜 누군지 무서워졌어요. 더 이상 즐길 수가 없었어요. 남자친구였던 정우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사건 이후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같이 가줬어야 했는데. 정우 씨는 몇 년간 상담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1월이 오면 가은 씨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매년 11월 22일, 그는 가은 씨의 납골당을 찾습니다. 혼자 조용히 다녀옵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부모님, 친구들, 연인, 그리고 사건을 지켜본 많은 이들. 어떤 사람들은 아픔을 딛고 일어섰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미를 찾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 제작진은 가은 씨의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납골당에서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사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제 좀 괜찮아졌냐고. 저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괜찮아진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딸 없이 사는 게 익숙해진다는 뜻이라면 저는 평생 익숙해지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냥 바라는 게 있다면요. 우리 가은이 같은 아이가 다시는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떤 엄마도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의 손이 사진 위에 머뭅니다. 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종결됐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숫자가 아닌 한 사람을, 통계가 아닌 한 생명을. 2007년 11월 22일 밤 9시
한 여대생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 뒤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숨어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은 이제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게임, SNS, 채팅, 메타버스. 우리는 매일 수십 명, 수백 명과 온라인에서 만납니다. 그중 대부분은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아닙니다. 박도윤은 온라인에서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36살 일용직 노동자가 22 대학생이 됐습니다. 좁은 고시원에 사는 외로운 남자가 밝은 미래를 가진 젊은이가 됐습니다. 가은 씨는 이 거짓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 세계에서 진실을 확인할 방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반드시 안전한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카페, 식당, 공공장소. 절대 밀폐된 공간,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가은 씨는 비디오방을 선택했습니다. 밀폐된 개인 공간, 방음이 되는 곳, 도움을 요청해도 들리지 않는 곳. 이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둘째, 만남 전에 반드시 주변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서 만나는지, 몇 시에 끝나는지 구체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가은 씨는 친구들에게 게임 오빠 만난다고만 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실명, 나이, 직업을 미리 확인하고 공유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10시까지 연락 안 오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셋째,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숨기거나 만남을 급하게 재촉한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만남이라면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박도윤은 나이, 직업, 학력을 모두 속였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위험 신호였습니다. 넷째, 만남 중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즉시 자리를 떠야 합니다. 예의를 지키려다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가은 씨는 오늘은 여기서 끝내요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박도윤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만약 가은 씨가 조금 더 일찍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거절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만약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 만약들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자녀가 온라인에서 누구와 대화하는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오늘 누구랑 게임했어?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이야? 혹시 만나기로 했어?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이런 질문들이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친구가 처음 보는 사람 만나러 간다고 할 때 무심하게 넘기지 마십시오. 함께 가주거나 최소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누구야? 이름이 뭐래? 어디서 만나? 주소 알려줘. 몇 시에 끝나? 끝나면 바로 연락해. 이런 말 한마디가 친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박도윤 같은 사람들을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립되고 외로우며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필요한 건 처벌만이 아니라 조기 개입과 치료입니다. 물론 이것이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도윤은 명백한 가해자이며 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그가 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방은 처벌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박도윤을 막는 것이 다음 가은 씨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상의 재구성이지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현실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온라인에서 만난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나러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밀폐된 공간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집착하는 상대방의 메시지에 시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의 주변 사람이 스토킹, 협박, 집착 피해를 겪고 있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82, 디지털성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익명도 가능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제보와 사연은 이 채널을 통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이메일로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2007년 안산 원룸촌 실종 사건을 재구성한 이야기였습니다.
김가은. 우리는 이 이름을 기억합니다. 21살의 미소를 기억합니다. 돌아오지 못한 그 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구도 혼자 두려움 속에 있지 않도록.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